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드디어 38번 프린트 3일 운동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근데 3일 운동 공부하기 전에 우리 그 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지금 저랑 일제강점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자 선생님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일정한 틀이 있다. 자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땐 제일 먼저 뭐에 대해 생각해요? 뭐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쵸. 시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시기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럼 일제강점기 어떻게 시기를 나눌 수 있죠? 네.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죠? 1910년대, 1920년대, 1940년대. 이렇게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자 그럼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시기별로 뭐가 변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 시기를 나눈다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시기를 파악하고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네 그 시기에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일본의 식민지배 방법, 해당 시기 일본의 식민지배 방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뭐랑 뭐로 나누어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 시기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치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했는가 봤어. 그럼 이제 뭐 봐야 돼요? 네, 그 시기 그러한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식민 지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어떻게 독립운동했느냐, 우리의 저항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도 지역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네,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요. 자 이렇게 하면 한 시기가 끝나요, 그죠? 자 오늘 한 시기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시기 넘어가겠죠. 다음 시기로 넘어가야겠죠 여러분들. 자 시기가 넘어간다라는 건 기준이 뭐라겠죠? 뭐가 변한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방법이 변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왜 변할까요? 왜 한 가지 방법으로 쭉 안 밀고 나가고 시기별로 다른 방법을 쓸까? 뭐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라고? 그럴 리가 없죠. 통치 방법이 변화하는 이유, 이거 이제 국제정세랑 연결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 틀에 맞춰서 한번 내용 정리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시기로 따지면 몇 년대예요? 네, 첫 부분이어서 우리 1910년대라는 시기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시기 파악했네.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 1910년대라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느냐. 어떻게 지배했죠? 1910년대 일본은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는 무슨 통치? 그렇죠. 헌병경찰, 즉결처분, 태형령으로 대표되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무단 통치. 경제적으로는요, 기안부 신고제와 증거주의를 통한 토지 약탈, 토지 조사서, 그리고 회사를 세울 거면 허락을 맡아라, 회사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러한 일본의 1910년대 정치적인 무단 통치, 경제적인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 그러한 식민 지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나요? 일단 국내 1910년대 국내 저항은 그렇죠. 모든 독립운동 단체가 무단 통치의 감시를 피해 몰래 숨어서 하는 비밀 결사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복벽주의의 독립의군부, 공화정에 대한 광복회, 이런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910년대 국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이 진행이 돼요? 앞으로의 독립운동 활동을 위한 베이스 캠프, 근거지를 건설하는 독립운동 기지건설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독립운동의 기지건설 공부할 때는 어떻게 나누어서 정리하라겠죠? 그렇죠. 지역, 단체, 학교, 군대.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은 이제 크게 무장투쟁이 중심이 된 만주, 연해주, 외교론이 중심이 된 상하이, 미국, 이렇게 지역을 나눌 수 있고, 그 지역에 어떤 단체가 어떤 학교와 군대를 설립했느냐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10년대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20년대로 넘어와야 되거든. 근데 시기가 변한다는 건 뭐가 변한다? 통치 방법이 변한다고 했죠. 왜 일본은 1910년대 무단 통치를 20년대 넘어가면은 문화 통치로 바꾸느냐? 일본이 통치 방법을 바꾸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공부할 이 3.1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10년대 무단 통치를 20년대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는 기준, 10년대와 20년대의 분기점, 그게 바로 오늘 공부할 3.1운동이에요. 자, 이 3.1운동은 크게 여러분들 배경, 전개, 영향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본격적 내용을 정리하기 앞서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3.1운동은요 3.1운동이니까
어우, 종쳤어요, 여러분들. 얼른 들어가세요. 학교에서 찍다 보니까 이 라이브감이 있어요. 자, 여러분, 3.1 운동은 과연 3월 1일 하루 동안 일어난 운동일까요? 네, 아닙니다. 3.1 운동은요, 3월 1일 날 시작해서 무려 한 약 3개월 정도 진행된 운동이에요. 참여 인구는 200만, 당시 조선 인구가 2천만이었어요.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이상, 200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요. 전국 218개군 중에 211개군에서 운동이 일어났고 3달 동안 무려 전국적으로 1,500회 이상의 시위가 벌어진 운동입니다. 사망자가 7,500 이상, 부상자 4만 5천 이상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국적 운동이었어요. 자, 두 번째. 3.1 운동하면 여러분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일본군이 그렇게 잔인하게 총칼로 진압을 하는데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평화롭게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 만세 이르는 그 모습이 떠오르죠, 여러분들? 그럼 과연 3.1 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폭력 평화 시위로 진행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인데 처음 시작은 분명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의 잔혹한 그 폭력 진압에 맞서서 우리도 시위 방법이 폭력 투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좀 교정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이 배경은 국외적 배경과 국내적 배경으로 나누어 보셔야 되는데 먼저 국외적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 이제 1910년대 일본이 정치적인 무단 통치, 경제적인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력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을 때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전쟁은요, 여러분들, 누가 왜 일으킨 전쟁이냐? 일단 누가 일으킨 전쟁이냐면 제국주의 열강들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자, 우리 제국주의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어떤 애들이에요? 자기 나라를 제국처럼 크게 만들자 팽창주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왜 이렇게 팽창 정책을 해요? 그렇죠.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생산력이 늘어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다 보니 원료를 공급해주고 상품을 판매하고 잉여자본을 투자할 뭐가 필요해요? 식민지가 필요해진 거야. 원료 공급, 상품 판매, 잉여자본의 투자를 위한 식민지가 필요해진 거야. 그 식민지 확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회 진화론, 침략적 민족주의,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얘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다 먹어버린 거야.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차지할 땅덩어리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옆에 있는 애가 갖고 있는 다른 이웃 제국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식민지를 탐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땅 따먹기 하다가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전쟁이야.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입니다. 더러운 전쟁이에요, 되게. 자, 어쨌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요, 여러분들. 그 전쟁에 뒤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전쟁이 끝났다는 건 이긴 놈도 있을 거고 진 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처리할 문제가 많죠. 그 전쟁의 뒤처리를 위해서 이 전쟁 당사자들이 어디 모이냐?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모여서 강화회의를 엽니다.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린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파리 강화회의예요. 발음에 좀 주의할게요. 파리 강화회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전쟁에 이긴 놈들의 대표, 승전국의 대표인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예요. 자,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민족,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엇을? 본인들의 운명을. 전 세계 모든 민족은 본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운명을 결정했으면 그대로 실현시켜주겠다는 거야. 야,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록 현실은 식민지지만 우리는 뭘 원하죠? 독립을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운명은 독립이에요. 그거 이제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듣고서 그래 너희 운명 너희가 결정할 수 있지. 너희는 무슨 운명을 원해? 독립을 원하니? 너희가 독립이라는 운명을 원한다면 그대로 실현시켜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운명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민족의 운명을.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식민지 국가들에게 얼마나 멋있게 들렸겠어요. 이건 거의 뭐 예수님의 복음 이상으로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되고 이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이 막 들썩들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부터 말하면 이 민족 자결주의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아까 내가 말했죠, 여러분들. 이거 누가 발표했다고? 전쟁의 승전국의 대표인 미국이 발표한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 승리한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덤벼들었다가 깨진 그 패배한 제국주의 국가들 가만 내비둘 거예요? 아니죠. 다시는 나한테 개기지 못하도록 덤벼들지 못하도록 잘근잘근 밟아내야 될 거 아니야. 힘을 빼내야 될 거 아니야.
제국주의 국가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식민지에서 나오죠. 그래서 전쟁에 이긴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 전쟁에 패배한 나라들이 다시는 자신들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팔다리, 그들의 식민지를 완전히 잘라내버리고 싶었어. 근데 그냥 잘라내면 욕 바가지로 먹을 거니까, 그냥 잘라내면 욕 먹을 거니까 좀 그럴싸하게, 그럴싸한 논리로 식민지를 뜯어버리려고 만든 거예요. 즉 민족 자결주의는 정리하면 전쟁에 이긴 놈들이 전쟁에 진 놈들의 식민지를 좀 더 고상하고 우아하고 그럴듯하게 뜯어내기 위해 만든 논리입니다. 자, 그 말인즉슨 이 민족 자결주의는 승전국의 식민지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 패전국의 식민지만 적용이 되는 논리라는 거야. 그 가장 결정적 증거가 애초에 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한 나라 미국. 이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도 독립 못했어요, 여러분들. 필리핀 기억나죠? 그때 이제 러일 전쟁 종전 직전에 가프라테프트 미략으로 일본은 조선을 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가진다 했었던 그 가프라테프트 미략으로 미국의 식민지가 된 필리핀 독립 못했어요 이때. 근데 더 불행한 건 여러분들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다는 거야. 즉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 조선은 민족 자결주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걸 몰랐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운명을 원하는지를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이런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우면 굉장히 빅 이벤트인데 당시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집니다.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터져요. 사회주의 이념, 지주 자본가를 타도하고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터집니다. 그게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압박받는 피압박 민족, 식민지, 약소국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가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식민지 해방을 도와주겠다는 분위기였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어디가 움직이느냐, 여러분들. 우리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할 때 생각해봐. 국외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쵸. 무장 독립투쟁을 주요 방법으로 하던 만주 지역이 있고 외교론을 중심 방법으로 삼았던 상하이랑 미국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얹어볼 건데, 자, 이 민족 자결주의에 가장 발빠르게 반응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이런 국제 도시의 근거지를 두고 이런 국제정사의 변화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상하이랑 미국이겠죠. 여기서 먼저 움직입니다. 상하이랑 미국에서요. 자, 먼저 상하이에선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신한청년당. 이제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만든 거야. 만든 이유는 전쟁 이후에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을 하자라고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뭐가 발표돼요?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한청년당에서는 이 전 세계 이 1차 세계대전에 뒤처리를 하기 위한 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도 대표를 보내서 우리의 의견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 신한청년당은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리는 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보냅니다. 이때 대표로 파견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김규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뭐 했느냐? 우리의 독립을 부탁하는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국. 이 미국에서도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독립운동단체 뭐 있었죠? 미국 내륙지방 샌프란시스코 지방에 대한민국민회 기억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치? 맨 처음에 이제 이미 한일병합 이전에 하와이로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이민을 갔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본토로도 특히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도 많은 교포들이 건너갔는데 무슨 사건을 계기로? 장인환과 전명훈이 1차 한일협약 때 우리나라에 파견된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스. 얘가 이제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막 일산대경 합법이다. 그래서 장인환과 전명훈이 이 스티븐스를 저격했잖아. 그 대가로 미국 법정에서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받으니까 우리 교포들이 그 나라를 위해 일한 장인환과 전명훈을 구명하자 하면서 그 장인환과 전명훈을 구명활동하는 과정에서 미국 교포단체가 통합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만들어진 게 뭐였어요? 그죠? 대한민국민회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민회. 이 대한민국민회에서는 여러분들 아예 미국 정부에게 직접 요청을 합니다. 지금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 본고장이 미국이잖아. 그래서 이 미국 정부에 가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우리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어 주세요 하고 아예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자, 지금 상하이의 신한청년당, 미국의 대한민국민회가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이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했던 만주지방 여기서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만주 연해주에 있던 이 무장 독립투쟁가들은 함께 모여서 뭘 발표하느냐? 대한 독립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요. 이런 거죠. 민족 자결주의, 우리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슨 운명을 선택하겠다? 독립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대한독립선언, 다른 말로는 무오독립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는 무장투쟁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뉘앙스가 굉장히 세요. 일단 이름부터가 선언이잖아, 얘들아. 봐봐,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신한청년당의 대표 김규식은 뭘 가져갔어요? 독립청원서를 가져갔어. 말 그대로 독립을 부탁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 만주지방은 청원이 아니라 뭐예요? 선언이야. 니들의 독립 따윈 필요 없다. 우린 독립을 선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는 무장독립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탄열전 한번 볼게요. 여기 대한독립선언서 여기 자료가 나오죠? 첫 줄부터 강렬합니다. 궐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휩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나오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육탄열전으로 독립을 완성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면은 이 만주지방에서 나온 무오독립선언, 대한독립선언이구나,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 36번 프린트에서도 공부했어요. 근데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 36번 프린트에 나와 있는 대한독립선언서랑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왜 글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대한독립선언서 여러분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일부분만 발췌독을 한 거야. 그래서 지난 36번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대한독립선언서인데 제가 지금 실어놓은 부분이 다른 겁니다. 둘 다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도 움직이느냐? 놀랍게도 일본에서도 움직입니다. 예? 일본에서요? 선생님? 일본인들이 설마 우리의 독립을? 그럴 리가 없죠. 일본은 일본이지만 이 일본이란 장소에서 누가 우리의 독립을 선언했느냐? 바로 우리나라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유학생들. 이 유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유학생들이 만든 조직이 뭐였냐면 이 조선청년 독립단이라는 거예요. 이 조선청년 독립단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유학생들이 만든 거라고요. 이 조선청년 독립단은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 도쿄에서 이 도쿄 YMCA 강당에서 바로 그 유명한 28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28 독립선언. 이건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자, 28 독립선언 여기 보시면은 3조 볼게요. 자, 무엇을 우리 민족에게 적용해달래요?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청구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제적인 이런 상황을,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안 들어지면, 이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우린 뭐 하겠다? 영원히 뭐 한다? 혈전을 벌일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대한독립선언에도 혈전이란 말이 나오니까 구분하세요. 여기 대한독립선언은 육탄열전이고 28독립선언은 그냥 혈전이고 또 28독립선언은 민족자결주의를 적용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탁하는 얘기가. 하지만 대한독립선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자, 어떻게 일본 땅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건 유학생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처음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조선의 유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본 제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인들이 보기엔 얼마나 기특해. 조선생들이 와가지고 일본 문화를 연구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을 준비한 거야. 그리고는 말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연구한 위대한 일본 문화의 발표식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도쿄 YMCA 강당 빌린 다음에 일본의 고위 관계자들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리고 빅 엿을 먹인 거죠, 여러분들. 이게 참 대단한 게 여러분 그 시대에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는 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냐? 집이 정말 잘 살거나 아니면 공부를 정말 잘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그들이 이제 이런 험난한 독립운동의 길로 참여를 한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상하이의 신한청년당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냈고 미국의 대한민국민회 미국 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만주에서는 대한독립선언, 일본에서는 28독립선언. 이거 다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치?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어난 움직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진짜 독립을 원한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런 해외에서는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정적으로 어디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죠? 바로 국내입니다. 국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 국내가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3.1운동인데 국내가 움직인 이유는 뭐냐? 일단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일본이 10년대 무슨 통치를 시행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나오잖아. 1910년대 일본은 헌병경찰 직결처분 태형령, 무단통치. 그냥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잖아요. 아무런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고. 거기다가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뺏어갔죠. 땅을 뺏기고 서장령이 됐더니 경작권도 보장하지 않았죠. 거기다가 회사도 못 짓게. 이런 식으로 일본의 잔혹한 식민 통치로 인해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시면 주인공이 막 갑자기 분노를 하면 우와 분노하면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그러잖아요. 그건 만화니까 가능한 거고요. 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내가 분노를 해도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싸움의 기술, 테크닉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1910년대 일본에 의해 쌓여있는 이 반일 감정을, 이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만한 싸움의 기술, 테크닉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단 통치에 그냥 굴복하고 지냈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본이 무단 통치로 우리를 괴롭힐 때 거기에 맞서서 1910년대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했죠? 그쵸. 비밀결사의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10년대에 10년 동안 일본의 그 살벌한 감시를 피해서 비밀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일본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일본과 싸울 만한 역량이 쌓여있었다는 거야. 늘 제가 말하죠. 이유 없는 결과는 없고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 아무리 국제정세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 그래도 우리가 1910년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못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누구예요? 순종? 순종은 형식적으로 마지막 황제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마지막 황제는 누구예요? 고종이란 말이야. 그 고종이 이때 죽어요. 근데 이때 고종이 죽을 때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은 고종 황제는 자연사하신 게 아니라 일본 놈들에 의해 독살당한 것이다 라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도 역사학계의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증거가 없거든. 잘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분노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황제가 죽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제의 장례식이야. 당연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참여하겠죠. 전국 각지에서 이 고종황제의 장례식이 열리는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올 거란 말이야. 이날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는 이날 서울에서 우리의 독립을 알리는 선언을 하자라고 이 독립운동가들이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고종의 장례식이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발인일이 언제였냐면 1919년 3월 3일이었어요. 이게 날짜를 보니까 월요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일본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그 고종의 발인일 장례식 당일날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 일본도 당연히 감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 허를 찔러야 한다. 하루 더 앞당기자 이래서 3월 2일 일요일로 앞당기려고 그랬어. 근데 일요일은 여러분들 무슨 날이야? 일단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는 날이에요? 교회 가는 날이죠, 여러분들.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나 일반 민중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우리가 운동을 일으키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올 것이다. 참여를 못 할 것이다. 그래서 하루 더 앞당기자. 일요일은 교회 가야지. 이러고 이제 하루 더 앞당겨서 3월 1일이 된 겁니다. 그래 3.1운동이야, 얘들아. 3.3운동이 될 뻔도 했고 3.2운동이 될 뻔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저랑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국외적 배경과 국내적 배경을 살펴봤고요. 지도를 통해 본 게 복잡하다 하시면은 여기 또 제가 아래에 친절하게 3.1운동의 국외적 배경이랑 국내적 배경을 글로도 정리했고 또 여기는 민족 자결주의가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했으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3.1운동의 전개를 볼게요. 3.1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자, 일단 3.1운동을 준비한 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라고요. 학생들과 종교 인사들이 3.1운동을 준비합니다. 자, 이들이 이런 3.1운동을 준비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1910년대 일본은 무슨 통치? 무단 통치. 힘으로 그냥 우리를 찍어 눌렀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아무런 자유도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숨막히는 무단 통치에서도 그나마 자유를 누리고 있던 게 바로 학생과 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무리 우리의 자유를 억압을 해도 학생들이
학교 가는 행위 자체를 막나요? 그건 아니죠. 그 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를 막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그나마 자유로웠던 이 학생과 종교인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독립운동 준비한 거야. 공부한다 해놓고서는 독립번호서 만들고,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서는 태극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당시 종교계 인사들은 누가 있었냐? 기독교, 불교, 그리고 천도교. 천주교 아닙니다. 천도교예요. 천도교가 무슨 종교였죠? 그렇죠.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일진회랑 싸우는 과정에서 일진회의 그런 친일적인 행태랑 결별하기 위해서 조직의 이름을 동학에서 천도교로 바꿨죠, 여러분들. 당시 기독교 대표가 16명, 불교 대표 2명, 천도교 대표 15명이 있었다 그래요. 다 더하니까 몇 명이야? 그렇죠. 33명이죠. 그래서 이 종교 대표 33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학생과 이 종교인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편의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도 잘 나오니까 이야기로 잘 기억해 두세요. 원래 학생과 종교인들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1919년 3월 1일, 왜 3월 1일인지 말씀드렸죠. 3월 1일 날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가보셨나요? 탑골공원 종로에 있는데 오늘날 가시면 비둘기랑 할아버지들만 있지만 그 당시엔 굉장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이 탑골공원에 이 탑골공원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이제 뭐 미리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3월 1일 날 탑골공원으로 오세요. 이날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을 쫙 퍼뜨린 거야. 그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을 퍼뜨리고 모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비밀 조직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 비밀 조직망을 통해서 소식을 전파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일 거 아니야, 당일날. 그럼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학생들이 아이고 뭐야 이거 잘못했어요. 학생들이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태극기랑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정리가 되면 이 단상 위로 민족 대표들이 올라가서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벌이자라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이때 이제 이들이 낭독하려고 한 독립선언서가 바로 뭐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독립선언서, 바로 기미 독립선언서입니다. 5등은 자해. 오늘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라고 하는 이 독립선언서. 이거 여러분 제가 그 구글에 영상으로도 올렸었죠. 그 대탈출 시즌 3 백투더 경성편에서 유병재 씨가 이 독립선언서를 읽는 장면이 나와. 올렸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듣는 것만 해도 되게 가슴이 뭉클한 그런 선언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을 염원하고 있었는지가 절절히 느껴지는 선언서예요. 자, 아무튼 원래 계획은 이랬는데 당일날 문제가 생깁니다. 오기로 한 민족대표 33인이 오지 않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 원래 33인들은 탑골공원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조금 모였을까? 너무 많이 모인 거야. 그들이 예상을 뒤엎고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인의 대표들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였는데 이래가지고 탑골공원에서 들어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 가느냐? 태화관이라고 하는 술집 겸 요리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기서 자기들끼리 방을 잡은 다음에 그 방 안에서 33명, 이 33인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만세 선창을 하고 일본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요. 자진신고합니다. 우리는 민족대표 33인입니다. 우리가 현 시간부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니 우리를 잡아가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뻘쭘해진 건, 이렇게 되니까 붕 뜬 건 누구예요? 탑골공원에 모여있는 학생과 시민들이란 말이야. 그죠? 아니, 이거 얼마나 당황했겠어, 얘들아.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다려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게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모이라 그래서 모였는데 독립을 선언한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냐? 학생들도 당황하는 거죠. 아니, 왜 이분들 안 오시지? 이러고 있는 거야. 뒤늦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이미 일본 경찰에게 잡혀갔다 라고 이제 소식이 들려온 거야.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할래요? 여기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오시기로 한 민족대표분들이 잡혀가셨대요. 어른들 못 오시니까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수동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야, 어른들 필요 없어. 우리 손으로도 할 수 있어. 내놔! 이래가지고 지금도 누군지 몰라.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 이름 모를, 얼굴도 이름도 모를 학생 한 명이 이 단상 위로 용기 있게 올라가서 그 모여있는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선창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선창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세를 외치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학생은 정말 누구였을까? 너무 궁금하죠. 이 역사를 가지고 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 이건 충분히 상상력이 가미될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민족대표 33인은요 20일을 준비만 했지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는 독립선언서 낭독 안 하고 태화관에서 자기들끼리 낭독하고 자진신고를 했다. 탑골공원에서 실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민들을 이끈 건 누구예요?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태화관, 탑골공원 이런 이야기 자료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붙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 역사적인 판단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민족대표 33인을 옹호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한 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비겁한 사람이거나 겁쟁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겁쟁이였으면 비겁자였으면은 뭐하러 독립운동을 준비를 해? 애초에 독립운동 준비 안 하지. 그리고 뭐하러 자진신고를 해요?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지. 그죠? 왜 이런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냐? 당시 민족대표 이분들은 민족 자결주의를 철저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민족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민족 자결주의에 우리가 적용을 받아야 한다 생각을 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떤 운명을 원하는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떤 운명을 원하는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불법적 수단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고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흥분 상태에 있는 거야. 막 고종 독살 당했다 막 이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까지 이 사람들 앞에 나서면 이 시위가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시위로 번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이런 걸 알고 나서 옹호할 수도 있고 반대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민족 대표라는 사람들이야. 이 3.1운동이라는 독립운동을 이끌고 조직하고 끌어주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걸 내팽겨치고 의무를 내팽겨치고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3.1운동이 되게 치명적 문제가 뭐냐면 3.1운동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운동을 이끌어줘야 되는 지도부 역할을 해야 되는 컨트롤 타워, 머리가 날아간 상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손발만 따로 움직인 거야. 학생들끼리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컸지만 머리 없이 손발만 따로 한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라 좀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걸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역사적 판단은 여러분의 자유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당시 3.1운동의 구호가 뭐예요? 바로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들 만세. 자, 여러분 이 대한독립 만세라는 구호가 참 의미 있는 건 여러분이 만세라는 거 말은 원래 누구한테나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이 지구상에 단 한 명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절대자의 칭호가 만세입니다. 근데 이 만세라는 칭호를 지금 우리 민중들이 누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어디 붙이고 있어요? 그죠? 황제가 아닌 우리 민중들이 바라고 꿈꾸는 공동체, 대한의 독립이라는 우리의 꿈과 희망의 공동체에다가 이 만세라는 칭호를 붙인 거잖아. 이건 여러분 그만큼 역사의식과 시민의식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제 복벽주의는 안녕, 황제는 안녕, 우리는 국민의 나라로 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황제의 장례식을 계기로 모였는데 황제 폐하 만세가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잖아요. 복벽주의 안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위는 이제 서울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울에서 여러분 이 시위를 준비했던 게 누구예요? 스스로를 민족대표라 불렀던 지식인들과 학생들이었죠. 근데 지식인들은 이 시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날라갔어요. 그죠? 실제적으로 이 시위를 시작한 건 누구야?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일본이 이걸 진압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놈 새끼들 봐라. 일단 이 지식인이란 놈들은 잡아들였어. 민족대표 33이라는 놈들은 잡아들였어. 누구만 처리하면 돼? 학생들만 처리하면 돼. 새끼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딴 짓거리나 해? 이래가지고 야,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휴교령 선포해. 그리고 학생들은 고향으로 쫓아내버려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일본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학교 휴교시키고 고향으로 내려보낸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얌전히 있을까요? 아니죠.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에서 독립운동하는 거야, 얘들아. 그 대표적 케이스가 누굽니까? 유관순이잖아요. 유관순은 원래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학교 학생이었어요. 서울에서 독립운동했다가 만세운동 시작했다가 이화여자학교가 휴교령을 당하니까 학교가 문 닫으니까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독립운동 한 거잖아, 얘들아. 그 아우네 장터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 각지로 휴교령을 통해서 전국 각지로 흩어진 이 학생들에 의해서 이 시위가 또 전국적으로 확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울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렇게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도시엔 누가 살아요? 노동자랑 상인들이 살고요. 농촌에는 농민들이 살죠. 이래서 이 시위가 서울에서 도시, 농촌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때? 이건 어때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학 농민운동제처럼 농민들만 참여하나요? 갑진전면 갑오개혁처럼 지식인만 참여합니까? 아니죠. 지식인, 학생, 노동자, 상인, 농민 전 계층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이라는 거. 전국적, 전계층,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3.1운동은요 해외까지 퍼집니다. 그러니까 해외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냐면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해외 있죠? 뭐 만주, 간도, 연해주, 미국 이렇게 이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해외 지방도 국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시위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 대표적 곳이 어디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이 사진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3.1운동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 시가행진 코리안 인디펜던스 리그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왜 필라델피아인지 아세요? 이것도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시면 참 짜릿한 순간인데 여러분 원래 미국이 누구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 미국이 영국을 대상으로 독립운동할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예요. 자유의 도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는 거는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인들이 영국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이 자유의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을 대상으로 독립을 선언하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긴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한 거야. 자, 그리고 3.1운동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인, 학생, 노동자, 상인, 뭐 농민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참여한 계층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죠? 3.1운동 당시 투옥자의 계층별 분포 누가 제일 많아? 농민들이 제일 많죠. 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을까? 그죠? 이유가 있어. 이유 없는 결과는 없죠. 1910년대 일본이 시행한 토지 조사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이 농민이잖아요. 땅을 빼앗겼죠. 땅 뺏겨서 소장농 됐더니 경작권도 보장하지 않고 기한부 계약제가 돼버렸잖아.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주들은 통계치에 잡히지도 않아. 너무 소수여가지고. 그러니까 왜 3.1운동에 농민이 가장 많았느냐? 1910년대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농민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3.1운동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했어요. 처음은 분명히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이걸 어떻게 했죠? 정말 잔인하게 폭력 진압을 했죠, 여러분들. 그 대표적 케이스가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누나, 영원한 언니 유관순 열사잖아요. 그 16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소녀를 일본이 너무나 잔인하게 고문해서 죽였잖아요. 원래 일본이 이거 그 고문한 사실을 숨기려고 유관순 열사의 시체를 안 돌려줬어. 근데 당시 유관순 열사께서 다니던 학교가 어디예요?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이화여자학교잖아. 그래서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항의를 한 거야.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니까 무시 못하고 이 유관순의 시체를 돌려줬는데 그 시체가 너무나 끔찍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서대문 영모소 가보셨나요? 서대문 영모소 가시면 어떤 방을 가잖아? 한 방 전체가 다 이제 벽지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본에 의해 서대문 영모소에 투옥된 분들의 사진으로 쫙 덮여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몰골을 보면은 진짜 말도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서대문 영모소 방문해서 그 방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제 앞에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확 단체로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남학생들은 유관순 열사의 그 사진을 보고 와씨 얼굴 개못생겼어 크크 이러고 있고 여자애들은 다른 남자 독립운동가들 보면서 네 미래 남편, 네 미래 남친 이러고 놀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 원래 그런 외모 아니세요. 근데 일본에서 고문당하고 찍힌 사진이라 그렇게 부어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낄낄대고 있는 거 정말 진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유관순 옥사 사건 그리고 또 이게 잘 나오죠. 제암리 학살 사건. 아까 제가 말했죠. 3.1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계층은 일본에 의해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시 이 농촌, 농민들 중에서도 되게 활발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라는 시골 농촌 마을이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막 열심히 만세 시위를 했거든. 이 시위가 격화돼가지고 막 일본 경찰이랑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그래서 이 화성 제암리에 살고 있는 농민들한테
교회로 모이라고 한 거야. 우리가 너희들 그동안 괴롭힌 거 사과하겠다. 폭력 진압한 거 사과하겠다. 이러고 교회로 모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모였죠. 모이는 거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일본 경찰 군인들이 교회를 나무 판자로 다 봉쇄해버린 다음에 불질러 버렸습니다. 단체로 불태웠어요. 그 당시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창문을 깨고 어린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제발 이 아들만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아버지가 보는 데서 그 아이를 꼬챙이로 꿰 죽이고 이것도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나 끔찍하게 진압을 했고 이게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일본이 잔인한 폭력 진압을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까? 그죠? 폭력 투쟁으로 우리도 방법을 바꾸는 거야. 특히 어느 지역 중심으로 일본에게 가장 쌓인 게 많은 이 농민들, 농촌을 중심으로 폭력 투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뒷장에 보시면은 이 제암리 학살의 현장을 가다 여기 자료 나와 있고 얼마나 많은 지역에 참여했는가 지도 나와 있고요. 또 3.1운동이 비폭력에서 폭력투쟁으로 바뀌는 그 내용도 여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3.1운동은 우리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가느냐 3.1운동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일본은 1910년대 우리 민족 어떻게 지배했죠? 그죠? 조선진들은 개 빠가파리 돼지 같은 새끼들이니까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면 알아서 깨갱할 거야 해서 헌병경찰 직결처분 퇴역령으로 대표되는 무슨 통치였죠? 무단 통치였죠. 근데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 되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뻥 하고 터진 거잖아. 그래서 일본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조선인들을 단순히 힘만으로는 폭력만으로는 다스릴 수 있다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어떻게 하겠다? 일단 얘들을 좀 달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1910년대 무단 통치를 1920년대 와서는 새로운 통치 방법으로 바꿉니다. 그 새로운 통치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문화 통치라는 겁니다. 문화 통치. 이건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선인 여러분,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여러분을 괴롭혔죠? 이젠 여러분을 때리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이제는 일본인과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듣기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이게 그들의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본은 3.1운동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3.1운동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요겁니다. 온 나라, 온 계층이 하나가 됐다는 거야. 지식인 따로, 농민 따로, 학생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일본이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이 이렇게 3.1운동 때처럼 이렇게 온 조선인들이, 온 계층이 뭉치게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다시는 3.1운동 때처럼 조선인들이 똘똘 뭉치지 못하도록 이 조선인들을 갈갈이 찢어놔야겠다. 분열시켜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화통치예요. 자, 뭐라고요? 다시는 3.1운동 때처럼 조선인들이 전계층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이 조선인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분열되고 이간질될까? 그죠? 차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통치의 가장 큰 목적은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런 거죠. 페이스북에다가 저주글을 올리는 거야. 크크크 걔 겁나 짱나지 않음? 이런 댓글 달린단 말이야. 크크 누구 말하는 거임? 패매해 이러고 이제 와드 박아놓고 여러분 이제 끔찍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3.1운동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3.1운동은 정말 거룩하고 숭고한 역사의 길 남을 독립운동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독립의 달성이라는 목표만 놓고 봤을 때는 실패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근본적 이유는 민족 자결주의가 뻥이었다는 거 있지만 여러분들 민족 자결주의는 애초에 패배한 나라의 식민지만 적용이 되는 거여서 우리랑 해당 사항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또 어떤 문제도 있었어요. 그죠? 3.1운동은 시작부터 꼬이고 시작했어. 이 운동을 이끌어줘야 되는 머리 역할을 해줄 지도부가 날아간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주는 컨트롤 타워, 지도부 역할을 해줄, 머리 역할을 해줄 통일된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에는 그런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줄 지도부가 없잖아. 없으면 어떡하자? 만들자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줬냐? 바로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통일된 지도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3.1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이 1920년대 넘어가서 국내 독립운동 배우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중운동, 민중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인들만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일반 대중, 민중들, 노동자, 농민, 학생 같은 일반 대중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3.1운동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3.1운동 같은 경우는 봐봐요. 지식인들이 준비는 했지만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잘 못했단 말이야. 실제로 3.1운동을 몸으로 뛰고 이 3.1운동을 이끈 건 누굽니까? 학생, 노동자, 상인,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감을 얻은 거야. 아,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이 나라의 주인공이고 내가 독립운동의 주인공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920년대부터는 이들이, 이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독립운동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어느 지역? 만주 연해주 지역. 여러분, 만주 연해주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 하자는 분들이었어? 무장투쟁으로 독립운동 하자는 분들이었죠. 이분들이 1910년대 뭐 했죠? 앞으로의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운동 기지건설, 근거지 마련에 힘썼잖아. 군대도 만들고 무기도 구입하고 훈련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SNS가 없잖아. 우리 국내 동포들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이 만주 연해주에서 이렇게 찬바람 맞아가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준비가 끝나고 일본과 무장투쟁을 벌일 때, 일본과 전쟁을 할 때 과연 국내 동포들이 우리에게 호응할까? 우리를 도와줄까? 이미 국내 동포들은 1910년대 일본의 이 무단 통치에 굴복해서 몸도 마음도 굴복해서 독립을 포기하진 않았을까? 우리 지금 뻘짓거리 하는 건 아닐까? 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국내 동포들이 보여준 거죠. 우리는 절대로 독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 포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독립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여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만주 연해주에 있는 분들이 자신감을 얻은 거야. 오케이, 이제 우리가 일본과 싸우기만 하면 된다. 이제 우리가 일본과 싸우면 국내 동포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20년대부터 이 만주 연해주 지방에서 무장 독립투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예요? 20년대 가면 여러분이 공부할 뭐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산리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20년대에 나올 수 있는 배경도 3.1운동이 준 자신감이야. 그리고 또 외교론도 활발해집니다. 선생님, 민족 자결주의 뻥이라며요.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잖아. 오히려 외교론이 굉장히 대세였어요. 왜? 민족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민족 자결주의. 그러면 우리 뭐만 하면 돼? 우리가 어떤 운명을 원하는지만 알리면 돼요. 그걸 어떻게 써? 알렸잖아, 3.1운동으로.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알려요?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전 세계 나라들에게 외교적인 작업만 하면 된다. 보셨죠? 우리가 독립을 얼마나 원하는지. 이제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우리를 독립시켜주세요.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외교론이 엄청 활발해집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3.1운동 결과 만들어지는 임시정부. 아, 참 여러분, 임시정부가 3.1운동을 준비했다, 계획했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3.1운동이 원인이고 임시정부가 결과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임시정부 최종적으로 어디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외교론의 근거지 상하이에 만들어져.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외교론이 대세였다는 겁니다. 외교론도 활발해지고요. 또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제국주의에 침략에 고통받고 있던 피압받 민족들, 중국의 오사운동,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중국의 이권을 많이 뺏어가요. 그거 이권 침탈에 저항하는 중국의, 일본이 이권 침탈에 저항하는 중국의 오사운동, 그리고 영국에 저항하는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런 것들에 다 3.1운동이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 오사운동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중국 오사운동 때 조선인들도 독립운동하며 부르짖었다. 독립을 하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내가 말했듯이 대한독립 만세, 황제 만세가 아니라 대한의 독립이 만세다라는 걸 통해서 복벽주의를 청산했다. 우리의 역사의식, 민권의식이 성장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자료들 있죠? 당시 여성 독립운동가. 여러분은 유관순만 알고 있겠지만 유관순 말고도 더 어린 학생도 있었어요. 최연소수 감자 13살의 한이순, 거기다 뭐 황해수더, 김마리아, 이런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3.1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가 다르다는 거야.
3.1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와 중국 언론의 보도가 달라요. 중국 언론의 보도는 보시면 희망이다. 되게 긍정적으로 써요. 일본에 대한 그 폭력에 대한 희망, 독립의 희망 이렇게 써주고 있죠. 감정이입을 하니까 중국 애들은. 근데 일본은 어때요? 3.1운동은 우리 입장에서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식민지 국가 입장에서는 거룩한 독립운동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폭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은 3월 중순부터 불온한 주민들, 폭도가 빈발, 불량한 한국인, 풍복함을 드러내. 이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무기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역사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가 여러분들 누가 말하느냐, 누가 어떤 입장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3.1운동이라는 걸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 나라 황정 공부할 때 봐봐요. 우리가 이제 부여 고구려 옥조 동의 만진한 변환을 볼 때 중국 애들이 쓴 삼국지 위지동의전이라는 사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 자, 중국 애들이 부여를 서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여인들은 후덕하고 착하고 매너 있다. 왜? 중국 애들에게 더 안 덤벼드니까. 근데 고구려는 어떻게 서술해요? 흉폭하고 야만적이고 싸가지 없고 미친놈들이라고 쓰죠? 왜? 고구려는 중국에게 저항하니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은 여러분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이제 그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갔다가 그 엘바 섬에서 탈출을 하거든요. 처음에 딱 탈출했을 때는 프랑스 언론에서 뭐라 얘기했냐? 이미 나폴레옹은 몰락했으니까. 악마가 섬을 탈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 섬을 탈출해서 유럽 대륙에 딱 발을 들이니까 독재자가 유럽에 들어왔다라고 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프랑스로 다가오니까 뉘앙스가 바뀌어요. 전직 황제가 다가오고 있다. 그 프랑스 국경을 넘었을 때는 황제께서 프랑스로 돌아오셨다. 그 파리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위대한 황제 나폴레옹께서 돌아오셨다. 신이여 황제를 축복하소서 라고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참 언론의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러분과 저랑 여러분의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국내적 배경으로 나눠봤고요. 3.1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그리고 3.1운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이렇게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내용 잘 정리하시고 39번의 문제 프린트까지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